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그러니까 공동기획의 대상자가 한국정당학회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호섭이고 중앙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서복경 선생님, 조희정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이십니다. 강우진 선생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하십니다. 토론으로 수고하실 선생님들은 이현출 교수님, 박영덕 선생님, 정동중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복경 서강대 선생님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선거 운동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하고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 파트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의 특징과 그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변화를 좀 충실하게 기록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 경우에는 이 선거 캠페인에서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 당선 집권 1년 만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없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집권당 프리미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제 통상 그 대안적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견제 세력으로 제 야당들이 있게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원내 제1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집권당이 문제가 있었고 제2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 직전에 사실은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정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그 전향적인 선택들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전체적인 캠페인을 압도하는 상황이었고요. 국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더해져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2017년 5월에 개헌 공약 자체가 상당히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을 해서 이 자기 정당의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은 굉장히 정당성을 갖게 되는 이런 조건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 선거 캠페인 기간의 주도적인 이슈 지형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캠페인 행위자로서의 대통령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 특징을 주요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원외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패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결과를 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하고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 후보들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라는 측면들보다는 이 남북 관계의 어떤 해빙 모드, 대화 모드가 훨씬 초점을 맞게 됐고요. 또 2월 5일 경에는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다가 헌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공표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 국내적으로는 개헌 국면이 또 진행이 되는 시기가 됐고요. 3월 2일에는 시도의원하고 구시군 의원, 구시의 장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비 후보자 누가 등록이 되는지 또는 뭐 이들의 당내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관심의 스포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날 이제 남북 정상회담 3월 6일 날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공표가 됐고요. 3월 8일 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해서 공표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후보자 등록 시점은 이 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가려지게 됐고요. 3월 22일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죠. 당시 그랬기 때문에 선거 국면을 압도하는 이런 이슈 지형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4월 1일 날은 이제 군 의원이나 장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던 시점이었지만 이 4월 전체적으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압도를 했었고요. 국회에서는 정부가 4월 6일 날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추경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을 했던 시점이고요. 5월 24, 25일이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 본등록 기간이었는데 이때도 후보자 등록 이슈는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왜냐하면 5월 24일 날 후보자 등록 개시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고 26일 날 이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2차 정상회담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일정이 겹쳐지게 됐고 같은 24일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했던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고자 했지만 본회의 무산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가 물 건너가는 이런 큰 일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투표일 전일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대통령이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캠페인 전 기간 동안에 주요한 캠페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치러졌던 것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였다. 그래서 그 발표문 3페이지에 보시면 표 1에 한국 이제 갤럽에서요. 이 국정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율 변동을 보면 사실은 다른 모든 정당들은 3월부터 해서 6월 2일 투표가 있는 주까지 해서 이 선거 기간이 개시됐던 기간 동안에 유의한 지지율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집권당에서만 유의한 지지도가 발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청와대 주도적인 이런 선거 지형에서도 이제 각 정당들이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갔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원내 정당들을 정당별로 정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하고 원팀 캠페인으로 집약될 수 있는 캠페인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메인 슬로건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로 채택이 됐는데 이 나라다운 나라는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이었죠. 그리고 5대 핵심 공약들도 뭐 미세먼지 해결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뭐 일자리, 한반도 평화 이 문제도 다 이 대선 공약상하고 그대로 겹쳐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림 위에서 보여드리듯이 이 특히 수도권 광야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평화 캠페인이 거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정상회담 국면들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이 주로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이 원팀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사실 이번에 이런 이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은 당선이 되면 본선이 되는 경쟁의 갈등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 원팀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당내에 발생 가능한 어떤 공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아주 그 총력전을 펴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 지형을 보였는데요. 이 원팀이 민주당의 원팀 캠페인은 한 3가지로 변용이 됩니다. 물론 이 원팀 캠페인은 원래 그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이름이 원팀 선대위였습니다. 근데 그 원팀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당내 경선으로 인한 갈등 봉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변용이 이루어진 것이 뭐였냐면은 그 수직적인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공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 이 광역단체장 후보하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후보 또는 기초의원 후보 뭐 광역의원 후보를 하나의 세트 이미지를 만들면서 적극적인 공약 그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원팀 이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이 부산하고 강원도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부산 경남 지역하고 강원도가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그 선거구 전체 기준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 그 추천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후보자 공천을 해내면서 동시에 광역과 지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요소로 이 원팀 캠페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6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4년하고 2018년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자 공천 결과를 그 부산, 대구, 그다음에 이제 TK, PK 지역, 그다음에 강원 지역에서 후보자 공천 숫자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2014년에 이 지역 전체적으로 한 201명 정도의 후보 공천을 했다면 2018년에는 434명, 2배가 넘는 후보 공천을 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내는 틀로 원팀 캠페인을 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팀 캠페인의 세 번째 변용은 상당히 이제 이 당내 민주화의 룰로 보면 부정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당내 경선 국면에 있어서 당협 위원장들이 그 2020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원팀 캠페인이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 국면에서 당협 위원장이 자기와 가깝거나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캠페인에 직접 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이미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 과정에서 갈등도 굉장히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이거를 일종의 이제 이 캠페인 이미지로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것이 민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자유한국당 선거 캠페인의 특징은 사실은 홍준표 변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메인 슬로건으로 채택했던 것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이었는데 이거 4월 25일 날 공표가 되지만 이게 이제 4월 26일부터 해서 주로 이제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이거 내부적 반발에 그치지를 않았고 공개적 반발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의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정당의 메인 슬로건을 쓰지 않았고요. 각자 독자적인 캠페인 슬로건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홍준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중앙당의 논평과 대응에 대한 부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르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4월 27일 정상회담이 있고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위장평화 쇼다 이런 평가를 했고 같은 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새 변곡점이다 이런 이제 상반되는 논평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천의 이제 유정복 후보라든지 아니면 남경필 후보라든지 경남의 김태우 후보가 이 공개적인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이제 정상회담 국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캠페인 기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2단계로 표면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런 게 이제 5월 달 내도록 당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쌓이다가 급기야 5월 31일 날 캠페인을 전면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방 유세를 나갔을 때 후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이인재 충남지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뭐 이런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6월 3일 날 이 홍준표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상적으로는 홍준표 대표하고 당내의 후보, 공천 후보들 사이의 갈등으로 연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캠페인 기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집단적인 캠페인을 이루어내는 데는 실패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결과를 했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캠페인 기간 직전 2월 바른미래당 통합전당대회를 했던 2월 13일은 시도지사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내비 후보 등록.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은 공천 룰을 그때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이 전국적으로 각 특히 광역시도나 아니면 당시 재보궐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천 규칙을 어떻게 만든가를 둘러싸고 중앙당하고 이 선거구 수준에 있어서 이제 소위 유승민 계와 안철수 계 사이의 갈등이 계속 핑퐁 게임을 하는 이런 것이 5월 31일 날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뭐
노원 이제 그 재보궐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른미래당은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이라는 슬로건을 채택을 했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정책 슬로건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요. 10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정의당 원내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제1야당 교체 정당 투표는 오비락 이거를 이제 선거 슬로건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정의당의 이제 선거 캠페인은 정의당이 그 작은 원내 정당이기는 하지만 작은 정당이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특히 지역 선거구 후보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기초의회 후보자만 한 10% 정도를 했고요. 광역의회나 뭐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10%의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수의 후보만을 냈기 때문에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처음부터 맞춰졌던 것이 이 정당 투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의당이 다른 정당들하고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여진 한 세 가지 정도 이벤트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오무 오유 지방의회 약속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워낙 지방의회 후보자 숫자가 작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를 타깃팅을 하는 전략을 처음부터 취했고요. 그 다음에 표 5를 보시면은 이제 지방선거 정책 공약 발표 일정을 중심으로 그 여성 선대위, 뭐 그 청년 선대위, 뭐 이런 이제 노동 선대위, 이런 이제 직능 선대위 체제로 선거를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통상 다른 정당들의 경우에는 대선이나 총선 국면에서 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워낙 다른 정당들은 선거구 단위 후보들의 밀집이 되기 때문에 직능 단위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선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정의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당 투표 극대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나타난 이런 캠페인 전략을 썼던 것이 이제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 앞부분이 이제 원내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의 주요 특징이었다면 원외 정당으로서 이번 이제 선거 캠페인의 특징의 첫 번째가 그 역대 선거에서 최초로 이제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슬로건으로 내거는 선거 캠페인이 최초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뭐냐면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 권리라든지 이런 문제의 담론이 아니고 맥락적으로 굉장히 쟁점하고 쟁론화되어 있었던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내건 이제 슬로건 캠페인이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선거 발표 슬로건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이 후보의 선거 사무실은 웰컴 투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였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내건 슬로건도 이제 전면적으로 페미니즘을 다 이제 상징화하는 슬로건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논란을 네거티브하거나 파지티브한 논란들을 오죠. 근데 이분이 뭐 선거벽보가 회수된 사건이 한 27번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협박 문자는 수없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받는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신지혜 후보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은 1.7%였지만 그것을 훨씬 웃도는 형태의 어떤 여론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이런 형태로 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이 신지혜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이제 수록을 했는데 이게 2018년 페미니스트 시민 선언이라는 형태로 출마 선언문을 내게 되는데 이게 그 5월 19일 날 이제 지금 일명 해화역 시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슈화 됐죠. 그 뭐 저 몰래카메라 규탄들 이제 내걸고 하는 여성들의 시위인데요. 5월 19일에 1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그 10,000명 정도의 규모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언론의 스포트를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때 이제 이 그 1년에 이제 올 연초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있었고 5월 19일 날 해화역 시위가 있었고 투표 직전에 6월 9일 날 해화역 2차 시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흐름들 속에서 이 신지혜 후보가 페미니즘 슬로건을 전면화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선거 캠페인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왔던 사례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5페이지에 이제 보면 청년 정치를 내건 다양한 선거 캠페인도 이번에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청년이 정책 주체거나 유권자 집단 주체로 주목을 받은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청년 호명의 선거가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한 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뭐 정당 후보 공천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의 주요 후보들이 아주 압도적 다수가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다 채택을 하고, 그 당선자들은 이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이제 광역기초 할 거 없이 그 전국적으로 청년 도대를 다 만드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뭐냐면 정책 담론으로 청년을 호명한 게 아니고 청년 주체들이 스스로 정치 선언을 하면서 정치 공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전하고 좀 차별적인 겁니다. 2018년 4월 24일 날 이제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226개 있는 청년 단체들이 이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고요. 그 16페이지에 이제 그림 10을 보시면 이 지방선거 청년 후보들이 한 총 60명 정도 되는 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이런 청년 후보들하고 정책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은 이제 공동의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 직접 이제 정치가 주체가 되고 스스로가 공동으로 확인을 하는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런 특징적인 형태를 보였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고요. 17페이지를 보면은 표 6에서 이런 이제 근데 실제로 청년 유권자들이 청년 후보를 많이 찍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표 6을 보시면 그 이전 선거에 비해 가지고 후보자 수하고 당선자 수에서 30세 미만 후보자와 특히 39세 미만 각 정당들이 지금 후보자 정의를 내놓는 게 대부분 39세 미만인데요. 후보자와 당선자 수에서 이전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도 차후의 캠페인에서 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2018년도 선거에 정당별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또 원외정당인 녹색당, 청년정치연대 등등의 선거운동의 방식에 비교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생님께서 제7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홍보활동 효과 평가 부제로 정보 제공과 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논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는 거죠. 조희정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지방선거에서의 온라인 홍보 활동, 주로 그 선관위의 온라인 홍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그 시민사회 영역이나 다른 어떤 언론사 영역에서 하고 있는 홍보 활동과 좀 비교를 해서 그 앞으로 홍보 활동의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 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소통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 제공하는 것만큼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도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들, 미디어 관련한 보완 사항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번 선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인 데이터라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방선거에서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몇 차례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선거처럼 흥미가 없는 선거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압도적으로 뭐 그 앞서서 서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 작동을 해서 당내 경쟁 이외에 당내 경쟁이 본선이었고 원래 그 6월 13일의 선거 자체는 흥미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1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빅데이터를 키워드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는데 지방선거 일반과 인물과 네거티브, 기타 이런 부분들인데 이 이야기인 즉슨 무엇이 화제가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선거 일반은 선거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기 때문에 늘 있는 정보니까 그렇다 치고 인물 부분도 지방선거 후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차원의 후보 그것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나머지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거티브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떤 토론이 있었다든지 많은 콘텐츠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단 그 선관위 홍보 활동을 볼 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뭐랄까 활성화돼 있고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다양화된 측면도 있고 선관위에서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 시도선관위에서도 그런 홍보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IT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홍보 방식에서 전략을 좀 더 보완할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그 너무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과서적인 어떤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은 특정 이벤트 중심이 많았기 때문에 홍보 방식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 모바일 문자들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스리슬쩍 4회에서 8회로 그 홍보 횟수가 그 문자 발송 횟수가 늘어났는가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굉장히 스팸이다 막 이런 식의 피로감, 정보 피로감들을 호소하는 것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그 빅데이터 분석이 과거에도 좀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매니페스토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측면이 나타나서 이거는 홍보 전략 중에 굉장히 바람직했었다라는 것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3페이지부터 그 온라인 홍보 활동의 내용을 보면 그 선관위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뭐 선거 방송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5가지 사이트에서 매체별로 봤을 때 이미지 방식의 홍보를 보면 기본적인 어떤 투표에 대한 어떤 정보 안내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웹툰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번에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재능 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뭐 6.13 투표하고 웃자라든지 아이보트 챌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고 이거를 관련된 많은 라이브들이 많은 어떤 그 콘텐츠들이 나타났고 또 모바일 퀴즈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그 6회 지선 때 개국한 선거 전문 TV를 한국 선거 방송으로 개편하면서 그 투개표 현장 뭐 중계, 선거 정보 공개 뭐 이런 부분들을 방송했습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방식의 홍보의 정보 제공성은 뭐 평이한 내용이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이 동영상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12일 동안 방영된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는가. 그래서 보니까 총 381개고 하루에 평균 32개 정도가 방영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재방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선거
외적인 어떤 선거 정보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주간 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방송이 많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앞으로 미디어 자체가 지금 유튜브의 인기처럼 동영상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동영상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방송 콘텐츠 자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뭐 100명 정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유튜버를 경쟁자로 해서 한국 선거 방송을 만들고 있는 건지, 즉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의 콘텐츠는 굉장히 어떤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흥미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기능, 가령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라든지, 즉 전략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재방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방송 기조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과 공약 홍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 선관위와 서울대 폴랩이 실시한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공약을 데이터를 털어가지고 키워드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권자가 희망하는 희망 공약 같은 것들도 해서 그 최근 4년간 17개 시도와 226개 구시군의 지역 관련 언론 기사 600만 건, 지방의회 회의록 10만 건,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희망 공약 2천여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온라인이나 IT의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과학적인 매니페스토 콘텐츠 생산에 주력한 거 아닌가, 이런,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공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것에서 좀 더 소통성이 높아진다면 그 앞으로 빅데이터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그 우리 동네 공약 지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도별 주요 관심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도출됐을 때 후보자의 홍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권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그 홍보 정책 선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치 비전공하는 청년들이 제작한 대한민국 투표 전도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 그들이 목표로 한 게 300만 원인가 150만 원 그 정도였는데 2천만 원인가 굉장히 많은 돈이 거쳐서 사람들이 그 각 투표구별 특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선관위의 빅데이터 정책 선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런 참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서 블록체인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민간에서 나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광역시장 단위만 일단 우선 서울, 경기, 부산 광역시장의 공약을 연구 기록하고 당선자별로 코인을 지급을 해서 그 임기 종료 전에 그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이른바 그러니까 블록체인 매니페스토 같은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도 뭐 블록체인이 지금 요즘 뭐 굉장히 유행이긴 한데, 이런 방식도 선관위 블록체인 투표뿐만 아니라 그 선거에서의 홍보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언론 방송사에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굉장히 크게 끌었던 서비스들이 몇 개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그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이 할 때 데이터 온라인 홍보 분석을 할 때 뭐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로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진일보한 거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일보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타파의 뭐 후보자 당적 변경 전수조사라든지,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언론사의 홍보 그 데이터 저널리즘 홍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이 한 세미나에서의 발표문 같은 것들을 보면 선관위에서 참고해야 하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에 공개하는 여론조사 데이터의 경우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즉 뭐 엑셀에 입력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PDF로 돼 있는, 그림 파일로 돼 있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어렵고 이걸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공공 데이터 활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후원 내역을 공개하는 고액 후원금 데이터의 경우도 지금 공개돼 있는데 선거 종료 후에 한 3개월 정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엑셀 다루실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날짜라든지 아니면 금액 같은 거 입력할 때 형식이 똑같지 않으면 사실 그걸 활용해서 아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그 원 자료를 하나도 가공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데이터 형식이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굉장히 그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파일 오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학회에서 이제 그 선거 정보, 그러니까 일정 그 의식 조사를 통해서 선거 정보 활용도 뭐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 5, 6, 7 뭐 쭉 나와 있는 표들을 보면 SNS 부분이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SNS 자체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보다 선거 자체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고 어차피 결론은 결정돼 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의식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온라인 선거 홍보에서의 쟁점이 무엇인가 보면, 늘 이제 최근에 트럼프 미국 그 대선 이후 가짜 뉴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특정 후보 간의 네거티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홍보에서 문제될 정도로 이렇게 뭐 범위가 큰다던가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맨 앞에 문자 앞에 발표할 때 문자 메시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예전에 그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 나는 문자를 받겠다 안 받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국회 내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 그 발송 횟수 같은 것도 줄인다라든지, 이게 뭐 일방적으로 문자 홍보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우회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인터넷 진흥원의 통계를 보면은 그런 문자 메시지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기보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과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12페이지 보시면 지난 선거 2010년, 2014년, 2018년을 통틀어서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 홍보 채널은 계속 늘어납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전략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선관위의 온라인 홍보 캠페인이 일방적인 선거 동료로 돼 있는데 참여 동료로의 가치 전환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거 뭐 지방선거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선거 정보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건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적극적인 선거 데이터 재가공, 앞서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매니페스토처럼 그게 블록체인 매니페스토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과학 그 기술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정보 제공을 하면 지금 뭐 유권자들이란 그 온라인 유저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빅데이터 가공을 넘어서서 데이터 가공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선거 공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우편물로 받아보는 그 선거 공보가 사실은 뜯지도 않고 휴지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량의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자원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과 동시에 또 하나 드는 것이 정치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청년들이라든지 정치 신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소수 정당에서도 내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인쇄소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지만 460만 장을 5일 내에 인쇄해서 보내지 않으면 후보 등록조차 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청년 정당이 그 사진처럼 우린 돈도 없어서 손바닥 공보물을 만들었다. 왜 이 신산 정보는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거를 온라인 물론 이제 선관위 사이트에 PDF로 나와 있긴 한데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선거 공보는 무조건 제작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유권자에게 조금 그리고 후보자에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있어서의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처럼 온라인 선거 공보를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정도의 선택지는 질문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홍보를 다각적으로 좀 비용 효율적으로 소통성을 높이면서 하는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저희 조혜정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과거와 비교를 해서 앞으로의 또 정책 과제들 또 선거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등등을 지적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서 조희정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철 성공회대 선생님께서 공직선거법과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확대 부제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철입니다. 원래는 그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 시민단체 선거 참여 활동을 좀 요구를 받았는데 이 지방선거의 특성상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선거 참여 활동을 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기존의 선거 즉 2000년대부터 시작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에 있어서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선거법 위반 조치들이 과연 왜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을 좀 분석하면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공정성의 원칙보다는 더 목적적인 가치로서 받아들여야 되지는 않는가. 따라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글을 좀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뭐 민주주의의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어떤 자유로운 참여 그리고 평등한 참여 그리고 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때 바로 권력에 대한 또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도 바로 이러한 원리 즉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공정의 원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거법이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즉 현실에서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자유의 원리와 공정의 원리 간에 충돌하는 어떤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진다.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또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원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거 과정 중에서도 선거 운동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운동과 관련돼서 과연 선거 운동과 관련된 법안들이 시민단체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현행 선거법 같은 경우 규제 중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제 개인 및 시민단체의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되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사법원을 양성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시민단체나 법조계, 학계 등등에서 바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사를 통해서 일정하게 선거의 자유를 갖다가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판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러한 법조항들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선거법을 정의한 특히 선거법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정의한 58조 그 다음에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돼서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둔 90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누어 배포하는 93조 그리고 108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정책 후보들의 또는 정당들의 정책을 공약을 비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108조 그리고 뭐 110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허위 비방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유권자들의 어떤 선거 참여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다 제약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연구는 그러한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활동, 특히 선거 운동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금의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 관련 조항의 한계를 좀 살펴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법학 쪽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연구가 좀 진행됐던 부분들은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의라든가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뭐 공직선거법의 특정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은 뭐 현직 의원과 정치 신인 간의 즉 예비 후보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게임의 기회를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에서의 뭐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정성의 또는 선거의 자유의 논리,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규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운동에 대한 뭐 정의는 이렇습니다. 뭐 선거에서 뭐 승리를 목적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당선을
결과로 이제 도출하려고 하는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지지를 이제 표출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선거 운동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이제 그러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적 선거냐 또는 비민주적 선거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이제 비민주적이 공정하지 못하고 선거의 운동의 어떤 자유가 제한되어졌을 때는 레비츠키 등이 이제 얘기했던 경쟁적 권위주의의 어떠한 형태로서 굉장히 낮은 질의 뭐 민주주의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그 혼합된 정체로서 이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러한 양태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선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정당 및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 경쟁의 장에 참여함에 있어 진입장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좀 정의하기가 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또 공정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 간의 공정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그 외에 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적합한 그러한 공정에 대한 정의로서 좀 받아들이기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점에서 이제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뭐 사회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동 기간, 방식, 자원동원의 조건 그리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상호간의 그 매우 필수 불가결한 어떤 민주적 선거를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이 굉장히 긴장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목적으로서의 자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러한 자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공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민주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행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조항 규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쟁점되는 법조항을 봤는데 우선 그 법 조항들을 봤을 때 이제 주의하게 제가 본 거는 선거운동의 정의와 주체와 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의 정의로서 58조를 좀 살펴봤을 때 58조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58조 2랑 같은 경우 당선되거나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현행 그 선거 운동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에 이러한 정의 규정은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모호한 규정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헌법에서 제시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라는 규정을 갖다가 위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58조, 즉 선거 공직선거법 제 58조가 헌법의 조항과 서로 배치되어지는 위헌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과 관련돼서는 뭐 선거 운동의 주체와 좀 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 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서로 같은 법 내에서의 모순적 성격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 방법과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시설물 설치, 현수막이라든가 뭐 플랜카드 거는 것, 그 다음에 뭐 피켓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그 다음에 정책 공약에 관한 그 비교 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그 선거운동 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동료라든가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한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피켓이라든가 현수막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러한 선거운동법에 의한 그러한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금지 규정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이 경고 조치라든가 고발 조치되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그 90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익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사익적인 목적이냐, 즉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한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표출하는 거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93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활동인데,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이, 그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좀 더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 93조가 그러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떠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 위헌 소송을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국민의 알 권리, 각 후보들이 과연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현실성과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교 평가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과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의 유형을 좀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명선거 운동이고요. 공정한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한 공정선거 감시라든가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표 동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
그리고 이제 공약 및 정책 비교를 통한 정보 제공에 기초한 선거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정선거 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선거법 위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뭐 선거법 위반 경고라든가 또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제 투표 동료라든가 낙선 운동, 그 다음에 공약 및 정책 비교를 통한 정보 제공 운동이 주요하게 이제 그러한 선거법과 충돌되어지는, 특히 공정성과 충돌되어지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낙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는데, 과연 이게 합법적이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중립적이냐, 투명하냐, 뭐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선 대상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주로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특정 정당을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닌가, 뭐 이러한 식의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직접적인 선거운동 개념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쉽게 선거법 위반으로서 많은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투표 동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사회 속에서 이제 유권자들의 또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 동료를 했을 때 이익을 받는 정당 또는 후보와 불이익을 받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판단하에, 가정하에 이 투표 동료 운동을 이제 금지시키는, 단속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단속 사례의 이유를 보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정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보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직접적으로 낙선이나 당선을 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다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음 정책 및 공약 채택, 그리고 뭐 정보 제공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해석 범위를 두고서 해석을 해갖고 이 부분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의 측면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한 그러한 유권자를 평가를 보면은 17대 대선부터 7회까지 좀 봤습니다. 그 이전과 그 중간중간의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 중앙선관위와 정치학회가 같이 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이 시민단체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가 없었습니다. 문항이. 그래갖고 그건 빼고요. 17대, 18대 대선, 20대 총선,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이렇게 봤더니 유권자들의 전체 평균적인 긍정적인 응답은 59.6%입니다. 따라서 이 유권자들이 이러한 선거 참여 활동, 시민단체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유추를 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페이퍼를 다 갖고 계시질 않아서 그런데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좀 더 많은데 제가 그 자료들 중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참여 활동을 해서 위반 조치된 내용들, 그리고 위반 조치돼서 어떠한 식으로 법적 사법 처리를 당했는지, 그 다음에 그 위반 조치되는 법조항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이제 걸리는 시민단체가 위반된 사례들이, 가장 많은 사례는 유형별로는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선 운동을 진행해서 이제 처벌받은 사례가 11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질의, 공약 비교 평가로 단속받은 사례가 8건이고요. 투표 동료로 해서 단속받은 사례가 3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선거법과 연결시켜서 사례들을 좀 분류해 봤더니
21건의 사례 중에서 90조 시설물 설치 등에 의해서 단속된 것이 11건, 93조 같은 경우에는 7건, 108조는 5건, 그 다음에 4건은 이제 공직선거법 그 서명 날인 운동이라고 하는 107조, 그 다음에 이제 3건은 선거운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항들의 한계를 봤을 때 쉽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58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3건이지만 사례 속에서는 3건이지만 이것이 선거운동 방법의 위법 여부를 규정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제 살펴봤는데, 이 58조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투표 동료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선거 운동으로서 범위를 규정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이익을 갖고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추구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을 낙천낙선이라는 그러한 운동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그 선거 당선과 낙선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규정한다라는 점이 이제 한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0조, 93조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표를 갖고 수행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한 이 후보나 정당에 이익을 준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유권 해석할 수 있고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3가지, 4가지 정도의 선거법 개정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수정의 경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능동적인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로 좀 바꾸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보다 국민의 또는 시민의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홍보가 아닌, 또 지지를 요청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닌 정책 캠페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법조항에 부합되어지는, 즉 제한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93조 2랑 같은 경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108조 같은 경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여론조사만 좀 제한을 두고 나머지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에 대해서는 뭐 공표하거나 서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개정 방향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포괄적인 얘기지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시기나 방법을 규제하기보다는 선거 비용의 지출 한도를 마련하고 그 지출 한도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보다 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관리하는 기관과 관련돼서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고 중립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좀 하는 것을 좀 제한해달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과도한 유권 해석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자기검열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한 법조항을 갖다 유권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은 좀 조금 조금 제한해주는 그러한 측면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좀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에서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선거법으로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일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순서대로 이현출 건국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의 이현출 교수입니다. 저 세 분 선생님들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 과정에 대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제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앞에 패널에서 선거 과정 1을 하고 뒤에 패널에서 지금 선거 과정 2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토론하기로 한 서 박사님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인데 이제 여기에는 보니까 앞 패널에서는 뭐 경선, 매니페스토 뭐 이런 선거 쟁점이랄지 운동의 효과 이런 걸 다 선거 서베이 결과를 분석했는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쓰기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뭐 늘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가 특히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논문도 결국은 뭐 중앙당 중심의 정당의 선거운동 흐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게 좀 문제를 풀어나갔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관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문제라고 볼 때, 그래서 광역과 기초에서 어떤 그 뭔가 이 광범위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특히 중앙정치판이 아니고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관한 조금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 경우에 있어서 후보들은 정당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그럼 후보들은 어떻게 지금 뭔가를 대응 전략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알아볼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이 살아나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를 할 때 김영철 교수님도 많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를 가진 유권자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방선거에서 전형적으로 지금 이 유권자가 중앙당 큰 판세만 보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이 일당 체제로 가버리고 뭐 그냥 반대당이 없는 지방 의회가 구성된달지 이런 사태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선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정보를 좀 취합해서 그 정보에 기초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가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령 뭐 광역단체장 경우에는 TV 토론에 나름대로 시청률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기초나 또는 그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유권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 줄투표 문제가 늘상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원팀 운동 이런 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 박사님 발표 내용대로 그래서 가령 전체 후보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이죠. 그렇게 하면 뭐 원팀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겠는데 그럼 여타 정당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당의 이미지보다는 후보자의 특징을 매우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 줄투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조금 논문에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에 이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이슈를 들고 나온 정당, 그다음에 청년 이슈를 들고 나온 정당들이 등장했다는 게 지방선거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특히나 저는 뭐 여성의 대표성, 청년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정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러면 이 정당들의 캠페인상의 한계는 뭐였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지금 청년 정당들이 내세운 여기 그림 발표문의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이슈 파이팅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세대 간 정의의 문제 차원에서 자기의 이익에 얼마나 손해를 본다 이런 이슈들이 치고 나와 줄 때 청년 유권자로서 아 이건 내 이익에 관련된 선거구나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청년 정당이랄지 여성 정당들은 그런 이슈 파이팅이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미투 운동의 흐름상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그런 게 좀 어려웠지 않냐. 그래서 향후 청년 대표성, 여성 대표성을 풀뿌리 정치에서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덕 연세대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지정 토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자가 네 분에 토론자가 셋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복경 교수님 발표에서 보면 이제 이 선거 과정 캠페인을 분석하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변화라고 하면 이 과연 그동안 있었던 한국 정당 체계가 이제 재편성될 가능성이 조금 이제 엿보이고 있다. 특히 반공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이상은 이제 먹히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사실 그런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뭐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모여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이제 이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발견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정치에서 중요하게 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그 페미니즘이라는 것 하나의 물결도 이제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물론 뭐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당 후보보다 득표를 많이 했으면 저는 그거는 정말 의미가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페미니즘에 관련된 주제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도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정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지방선거 그 캠페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현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인데 지방이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개인 단위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 그냥 여당 찍고요. 그게 아니면 안 찍는 거죠. 그거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뭐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지방 정치가 실종이 되었느냐, 왜 지방 정치가 이렇게 저발달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제 김영철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부분이 꽤 많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과도하게 규제적인 것이 우리 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비단 자유만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단위에서의 정치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토대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쟁점화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화가 되려면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아니면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뭐 책임도 묻고 그 뭐 해법도 제시하고 그 뭐 해법들 간의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한 선거법 제약을 통해서 막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논문 쓸 때 좀 봤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2011년에 대법원 판결로 이제 유죄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1995년부터 학교 급식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급식전에 뭐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 상임 대표 같은 것도 하시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2010년도 지방선거 할 때 그게 정치 쟁점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급식 관련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구나 해서 신나게 활동하시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고 그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이죠. 이분이 이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분도 분명히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 안 해야 돼요. 처벌을 안 받으려면. 10년 넘게 관심 갖고 있던 주제가 있고 그 문제가 이제 쟁점화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으면 법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자기 평소에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뭐 정치적 쟁점화가 됐다고 하면은 그 행동이 이제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나도 그 선거를 진공 상태에서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제약적인 부분들을 많이 걷어냄으로써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지방에서의 정치가 가능한 토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희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아주 의미가 깊었는데요. 특히 이 선거 공보물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좀 억울한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이 좀 작으신 분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이렇게 리플렛처럼 내보내는데 이게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공약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는 거지 공약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보물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아주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정동준 선생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동준이고요. 옆에서 박영택 박사님이 종합적으로 되게 토론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정 토론으로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철 선생님 논문 토론을 맡았는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논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굉장히 요즘에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얘기할 때 뭐 free and fair election에서 이제 자유와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갈지 이게 이제 비단 뭐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뭐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공직선거법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SNS나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뭐 막 투표 참여나 이런 선거 운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본 논문이 이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법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까지 이제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특히 뭐 그 여론조사나 이제 각종 비교 분석의 결과의 공표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학계랑도 이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 학계에서도 좀 더 이제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유권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선거나 민주주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었고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이 이제 어떤 그런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뭐 이 자체로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뭐 그런 거를 할 건 없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좀 추가되면 좋을 분석들 왜냐하면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는 걸로 딱 이제 정해놓고 약간 그쪽으로 이제 경도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자유가 이제 확대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균형 잡힌 좀 그런 시각이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볼 때 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시민단체의 뭐 성격들 정치 참여가 이제 막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 선거운동 중에 하나인 그런 낙천 운동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민단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어떤 시민단체의 성격이나 이념적인 성향과 그들이 내놓은 정보 간의 어떤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좀 같이 수행이 되면은 좀 더 이게 그 설득력이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꼭 모든 시민사회가 다 민주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민주적인 시민사회나 뭐 언시빌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가 뭐 자신의 어떤 이념적이나 뭐 당연히 뭐 모든 단체가 다 자신의 이념과 당파를 따르겠지만 너무나 그 당파적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 이름으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단체의 어떤 이념 성향 아니면 당파적 성향과 그들이 내놓는 어떤 내용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여기 보면 논문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65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사례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그러한 어떤 위반 조치가 역시나 또 어떤 정파적으로 편향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어떤 여당이나 혹은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정당의 쪽에 의해서 그런 어떤 위반 조치 사례들이 뭐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향되게 이루어졌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 또 공권력이나 이런 정부가 법조항을 그런 어떤 당파적인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선거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6페이지부터는 그런 각 그 법조항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했는지로 이제 당연히 분석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합을 합니다만 이제 궁금했던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단체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편향된 운동을 펼쳐왔고 또 얼마나 편향된 제재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관관계 분석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된다면 이런 어떤 법조항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다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세션이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거라서 그냥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과연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특별히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실효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거나 이제 전국적인 그 수준에서의 선거랑은 좀 다르게 좀 뭐 많은 연구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좀 이슈적이나 정파적인 차이를 조금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적인 이슈들이라는 게 다 뻔하기 때문에 정당마다 내놓는 그런 어떤 공약들이나 또 비슷비슷하고 특히 이제 뭐 호남이나 영남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제 또 그 워낙 그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당 간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차별화가 없을 경우에 여기 이제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주된 시민단체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하는 일인데 그 차별화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평가들이 얼마나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렇다면 만일 그렇게 정당 간 차별화가 없다면 결국 이런 시민사회 운동 역시 또 이제 당파적으로 편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규제 제한의 완화가 어떤 문제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은 규제 완화를 말하고 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 같이 제시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6시 10분에 끝마치겠다 그랬는데 한 2, 3분 남아서 발표하시는 분들 1분만 각자 좀 사용하셔서 한 포인트 정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현주 교수님. 그 나중에 많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단위가 많아가지고요. 후보자를 담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적된 게 거의 없어서 근데 아까 뭐 말하려다가 제가 못 말한 게 있는데 그 미디어 부분에서 모바일 부분이 지금 홍보가 굉장히 약한데 그걸 뭐 앱을 만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모바일이나 유권자 맞춤형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조금 앞으로 더 보완을 과제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상관성을
시민단체의 성격하고 정보 간에 있어서의 그 상관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례 어떤 편향성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부 판결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른 판결이었느냐 아니면은 편향적인 성격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그것이 일정하게 좀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아직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좀 넣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위헌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보강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방선거 외부평가 4세션 선거과정 2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하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주옥 같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서복경 선생님, 조희정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논문을 잘 토론해 주신 이현철 건국대 교수님, 또 연세대학교의 박영덕 선생님, 서울대학교의 정동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